아이고, 무거워 죽겠네요. 시골 산속 10살쯤 된 소년이 땔감을 해오던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이잖아? 소년은 쓰러진 여인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들여다본 순간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잖아.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엄마는 낡은 무명옷에 누추한 차림이었는데 지금 눈앞의 여인은 보통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궁궐의 왕비나 입을 법한 귀한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지요. 그냥 닮았다고 하기엔 엄마와 너무 똑같이 생긴 이 여인.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 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산속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짚은 곳곳에서 발에 있었고 클벽도 비바람에 갈라져 있었지요. 그 초가집에는 여인 한 사람과 어린 소년 하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새벽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개울에서 길어온 물로 밥을 짓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손질하며 조용히 살림을 꾸렸지요. 소년도 제 몫을 다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장작을 주워 왔어요. 해가 기울면 울타리 문을 닫았지요.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평범한 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는 그 여인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지요. 언제나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이모, 오늘은 제가 장작을 더 해올게요. 이모, 저녁에는 죽 말고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년에게는 분명 엄마가 있었지요. 다만 함께 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한 달에 딱 한 번 사람들 눈을 피해 산길을 따라 찾아왔어요.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옷을 입었고 머리도 평범한 안악처럼 수수하게 감쌌지요. 엄마가 오는 날이면 소년은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마당으로 뛰어나가곤 했어요. 엄마 왔어요? 그러면 여인은 한달음에 달려와 아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밥은 잘 먹었는지 물었어요. 그러다 울컥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글썽이는 날도 많았지요. 소녀는 그 눈물이 왜 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는 자기를 보면 늘 반가웠어. 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고 산바람이 평소보다 서늘했습니다. 소녀는 도끼와 새끼줄을 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준비를 했어요. 이모, 저 위쪽 능선까지만 다녀올게요. 이모는 손을 털며 대답했지요. 해가 기울기 전에 돌아오너라. 비라도 오면 길이 미끄러워진다. 소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소녀는 익숙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낙엽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고 여기저기서 새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참을 일하다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바위 아래쪽 풀숲 사이로 뭔가 밝은 색이 스쳐 보였어요. 처음에는 천 조각이 걸린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 입은 옷자락이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급히 풀숲을 헤치고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지요. 머리카락은 흩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옷자락 여기저기에는 찢긴 흔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여인이 입은 옷은 산속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옷이 아니었지요. 천의 결이나 자수, 옷깃의 장식만 봐도 보통 신분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바람이 흩어진 머리칼을 옆으로 밀어냈고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지요. 소녀는 그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고 다시 가까이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지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소년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얼굴은 늘 한 달에 한 번 집을 찾아오던 엄마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전혀 달랐지요. 평소 엄마는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지금 눈앞에 쓰러진 여인은 마치 왕비가 입을 법한 고급스러운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허리춤에 찬 작은 물주머니를 풀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지요. 여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소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어요. 일단 집으로 데려가야 해. 이모가 보면 분명 뭔가 알 거야. 혼자 감당하기엔 무거웠지요. 그래도 소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인의 팔을 어깨에 걸친 뒤 한 걸음씩 산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힘이 풀려 소년의 어깨에 기대다시피 매달려 있었어요. 발밑의 흙길은 비가 온 뒤라 미끄러웠고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발이 흔들렸지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소녀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집이 가까워요. 소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여인의 숨은 아주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소녀는 혹시 숨이 끊어질까봐 몇 번이나 귀를 가까이 대어 확인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느껴졌지요. 그때마다 조금 더 힘을 내어 걸었습니다. 한참을 내려온 끝에 마침내 익숙한 초가집 지붕이 보였어요. 소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당까지 들어섰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모, 빨리 나와보세요. 집 안에서 일하던 여인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말을 하다 말고 소년이 부축한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눈이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지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그 말은 거의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모, 산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람, 엄마랑 얼굴이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모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곧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일단 안으로 들이자. 밖에 두면 안 된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이서 힘을 합쳐 여인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 안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눕히자 여인의 옷자락 사이로
피가 배어나온 흔적이 보였어요. 이모는 서둘러 약초 꾸러미를 꺼내 들었지요. 너는 물을 끓여라. 깨끗한 천도 가져와라. 빨리. 소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올리고 헝겊을 가져와 옆에 놓았어요. 이모의 손놀림은 빠르게 움직였지요.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약초를 빠붙이고 입에 미음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여인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도 아주 미세하게 생기가 돌아왔고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지요. 소녀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이 사람 진짜 엄마 맞아요? 이모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여인의 얼굴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에는 오래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기 직전의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워있던 여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아주 힘겹게 눈을 떴지요. 하진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인은 초점을 잡지 못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금씩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소년의 얼굴을 보게 되었지요. 그 순간 여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구했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진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맞죠? 옷을 평소랑 다르게 입고 있어서 못 알아봤어요. 엄마, 맞죠? 여인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지요. 하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맨날 오실 때는 허름한 옷 입고 오셨잖아요. 이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이모와 여인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조용하지만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들아, 이제 말해야겠구나. 하진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진은 무릎을 꿇은 채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한다. 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모는 옆에서 손을 꼭 쥔 채 시선을 떨군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사실 이 나라의 왕비다. 지금 이 나라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왕위를 노리는 자들이 있고 서로를 해치려는 일이 끊이지 않는 시대다. 하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지요. 하지만 끼어들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끝내 잡아내지 못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고 누가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그 와중에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너였지. 소녀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지요. 너의 존재가 알려지면 태어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 왕위를 노리는 자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소년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이라도 그 정체를 숨기기로. 이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누가 그 악인의 편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다. 여인은 옆에 서 있는 이모를 바라봤지요. 이 아이를 그대가 키워줄 수 있겠소?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가끔씩 올라오겠소. 소녀는 천천히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아이를 산속에서 낳았다. 소년의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날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네가 태어났고 네가 이모라고 부르는 저 사람이 아이를 받아주었다. 한때 궁녀였던 초연이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 소년의 시선이 다시 여인을 향했습니다. 나는 너를 데리고 내려갈 수 없었다. 궁으로 돌아가야 했고 동시에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야 했다. 그래서 너를 이곳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 나는 약속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도 모르게 올라오겠다고. 소년의 머릿속에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엄마가 항상 같은 시기에 찾아왔던 것, 늘 서둘러 떠났던 것, 허름한 옷을 입고 왔던 것, 떠나기 전에 꼭 자신을 안고 울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 너에게도 이 모든 걸 말해줄 수 없었다. 아직은 위험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럼 저는 대체 말을 끝내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여인이 소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이 나라의 세자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요. 소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나라의 세자가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인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뒤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에서 장작을 하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들은 세자라는 말이 전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궜지요. 방 안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의 조용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진 뒤에 무거운 정적이었지요. 소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자, 임금의 아들, 왕비. 그 말들은 너무 멀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는 원래 궁궐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했던 아이였다. 이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야. 단호한 말이었지요. 소년이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말을 이어갔어요. 마마께서 이렇게 되신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바람이 세게 불며 문이 덜컹 흔들렸지요.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쪽을 바라봤어요. 그때 소년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지요. 이모,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녀는 손가락으로 마당 끝을 가리켰어요. 저거, 아까 없던 거죠? 울타리 근처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하나가 보였지요.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어요. 발자국은 하나가 아니었지요. 2개, 3개. 분명히 누군가가 집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흔적이었습니다. 이모가 낮게 말했어요. 이미 이쪽까지 올라왔다. 소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산속인데도요? 이모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다.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구나. 소녀는 발자국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까까지는 이야기로만 듣던 위험이 지금은 눈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멀리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희미하게 금속 부딪히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지요. 이모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들었느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에요? 이모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표정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불도 크게 피우지 마라. 연기 보이면 바로 들킨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왕비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지요. 내가 괜히 여기로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소년이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더 빨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모가 소년을 바라봤어요. 뭘 알아야 한다는 거냐? 소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지요. 누가 우리를 찾고 있는지요. 이 나라의 왕위를 노리는 배우가 누구인지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이 나라의 왕비고 이모는 궁녀라면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지만 저는 남들에게 그저 소년일 뿐이에요. 지금은 제가 나서야 돼요. 왕비가 소년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 자들은 왕위를 노리느라 혈안이 되어 있어.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너무 쉽게 목숨을 빼앗아버리는 무서운 자들이다. 소년은 겁먹은 얼굴로 왕비를 바라봤어요.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들키잖아요. 산속에만 있으면 누가 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엄마를 해치려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궁궐까지 바로 갈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 먼저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알아와야 해요. 방 안에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떨궜어요. 이모도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지요. 소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정말 갈 거라면 혼자 장터까지 내려가서 먼저 소문을 들어라. 허튼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너를 유심히 보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하거라. 왕비도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뺨을 감쌌습니다. 네가 다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꼭 해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그냥 산골 아이일 뿐이니까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왕비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지만 소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불을 죽이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 소리가 들렸고 먼 산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이따금 스쳤지요.
소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입술을 깨물다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장터에 내려갈 거면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나무꾼 차림으로 가면 산에서 내려온 아이라는 게 너무 눈에 띈다. 장터에서는 괜히 먼저 묻지 말고 사람들이 스스로 떠드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관악 근처나 주막 앞은 꼭 지나가 보거라. 관리들이 술 기운에 입이 가벼워질 때가 있다. 소녀는 거친 삼배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집모자를 눌렀었어요. 왕비는 떠나는 아들을 보며 한참 망설이다가 허리띠 안쪽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주었지요. 이 안에 궁에서 쓰는 문양이 새겨진 작은 은패가 있다. 절대 아무에게나 보이지 마라. 하지만 네가 정말 목숨이 오가는 순간이 오면 이걸 보여줘야 할 수도 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길은 좁고 가팔랐고 어젯밤 내린 비 때문에 곳곳이 질척거렸어요. 그는 일부러 장작 몇 단을 등에 메고 내려갔지요. 누가 봐도 장에 물건을 팔러 가는 아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아침 햇빛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나물 파는 아낙들, 약초를 다듬는 노인, 관아로 물건을 나르는 품팔이꾼들까지 정신없이 뒤섞여 있었지요. 소녀는 먼저 장작을 팔았습니다. 돈 몇 잎을 쥐고 난 뒤에는 일부러 사람들 틈을 느리게 지나다녔어요. 그러다가 장터 한복판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린 것을 보았지요. 병사 둘이 포고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도성 밖에 숨어든 수상한 자를 찾는다. 귀한 옷차림의 여인을 보았거나 최근 산길에서 낯선 이를 숨겨준 자는 관아에 알릴 것. 소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림은 정교하지 않았지만 쓰러져 있던 왕비의 차림과 너무도 비슷했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반역에 연루된 여인이래. 아니야. 난궁에서 도망친 첩이라고 들었어. 포고문을 붙이던 하급 관리가 사람들을 향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산 아래 마을에서 장작을 하거나 약초를 캐는 자들 중에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고하라. 소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놈들은 이미 산 쪽까지 범위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주막 쪽으로 향했어요. 주막 안은 낮인데도 술 냄새로 가득했지요. 소녀는 구석에 앉아 값싼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주변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뒤 관아에 아전 둘과 군졸 하나가 들어와 술상을 받았어요. 한 아전이 불평하듯 말했지요. 요 며칠 잠도 못 잤다. 좌이정 댁에서 내려온 지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산길이며 약방이며 다 뒤지라고 난리야. 다른 아전이 술잔을 들며 대꾸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움직인다는 건 큰일이라는 뜻이지. 군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여자가 살아있는 거요? 아전이 주변을 살피다 목소리를 낮췄지요. 쉿! 입 조심해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마차에서 떨어진 핏자국은 있었고 시신은 없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좌이정께서 크게 노하셨다는 거다. 소녀는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시신이 없었다는 건 왕비가 살아남은 사실을 그쪽도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동시에 좌이정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그의 머릿속에 박혔지요. 소녀는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던 그는 관아 뒤편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곳 게시판에는 며칠 뒤 궁 바깥 별궁과 대신가 저택에 쓸 잔심부름꾼과 허드렛일 하인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지요. 소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궁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으면 궁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면 돼. 높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는 찢어진 공고 한 귀퉁이를 몰래 떼어 품에 넣었어요. 산길 입구에는 낯선 말발굽 자국이 남아 있었고, 나무둥치에는 누군가 칼로 표시를 해둔 흔적까지 보였지요. 이미 누군가 산 근처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소년이 집으로 돌아오자 왕비와 이모는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와 관아 뒤편 모집 공고까지 숨김없이 모두 전했어요. 엄마를 찾는 쪽은 그냥 병사들이 아니었어요. 좌의정 쪽에서 직접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궁 바깥쪽 저택들에 새아인을 들인대요. 저는 거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비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아니다. 장터를 다녀온 것만으로도 너무 위험했다. 높은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는 건 더 위험해. 소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는 떠도는 말만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진짜 배우인지, 누가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는 높은 사람 곁에 가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아이니까 오히려 의심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방 한쪽에 숨겨 두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네가 그냥 평범한 산골 아이처럼 가면 금방 무시당하고 쫓겨날 수 있다. 하지만 궁에서 잔심부름을 배운 적이 있는 아이처럼 보이면 써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부터 내가 예법이 아니라 하인으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마. 그날 밤 소녀는 쉬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그에게 물동이를 두 손으로 드는 법, 우설은 눈을 너무 똑바로 보지 않는 법, 주인의 질문에 괜히 말을 덧붙이지 않는 법까지 짧고 단호하게 가르쳤어요. 왕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소년의 소매자락이 해진 것을 손수 꿰매 주었지요. 며칠 뒤 새벽, 소년은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장작이 아니라 쌀자루를 나르는 품팔이꾼들 틈에 섞여 관아 뒷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관리가 지원자들을 하나씩 훑어봤지요. 다들 어른들이라 소년은 가장 왜소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내는 소년을 보고 비웃기까지 했어요. 저런 애가 무슨 하인을 해? 빗자루도 제대로 못 들겠다. 그러나 하진은 입술만 깨물 뿐 반박하지 않았지요. 잠시 뒤 관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하진은 미리 정한 대로 답했어요. 이름은 하진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왔습니다. 나무도 했고 물도 길었고 글은 많이 못 알아도 사람 이름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 끼는 일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벽에 붙은 명패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글을 안다고? 그럼 저기 적힌 이름 셋만 읽어봐라. 하진은 숨을 가다듬고 읽었습니다. 좌의정댁 창고, 내수사 별채, 약재 창. 관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때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좌의정 집안의 총관이었습니다. 그는 새 하인들을 쭉 훑어보더니 소년 앞에서 멈췄어요. 어린 것이 겁은 없느냐?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또렷이 말했지요. 겁은 납니다. 하지만 시키는 일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높은 사람 밑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허튼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배우겠습니다. 총관은 한참 그를 내려다보다가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에게 쌀포대 하나를 지워 보아라. 하진의 어깨에 쌀포대가 얹혔어요. 비틀거릴 정도로 무거웠지요. 저 마당 끝까지 옮겨라. 중간에 놓치면 데려가지 않겠다. 하진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몇 걸음 못 가 포대가 미끄러지자
그는 무릎으로 받쳐 가까스로 다시 일으켰어요. 마당 끝까지 다다랐을 때 총관은 무심하게 말했지요. 힘은 모자라도 악착같이 버티는군. 총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높은 사람 집에서 일하면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고 본 것도 못 본 척해야 한다. 괜한 호기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지요. 네. 저는 제게 맡겨진 일만 하겠습니다. 총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좌의정 대감의 외원 별채에서 자비를 시켜보겠다. 실수하면 바로 내쫓을 것이다. 소녀는 속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바로 궁궐안은 아니지만 왕 곁을 드나드는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인 좌의정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지요. 그는 짐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재빨리 훑었습니다. 창고 위치, 우물 위치, 부엌의 거리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어요. 좌의정의 별채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녀는 새벽부터 우물물을 길어 부엌으로 날랐어요. 점심 무렵에는 바깥사랑으로 찻상을 옮겼고 해질 무렵에는 손님방에 숯을 넣으며 집안 구조를 조금씩 익혀갔지요. 총관은 까다로웠지만 하진이 말없이 빠르게 움직이자 점점 더 자잘한 심부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더 깊은 곳까지 접근할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갑자기 별채 안이 부산스러워졌지요. 평소라면 들어오지 않던 검은 관복 차림의 관리 둘과 군관 한 명이 비밀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총관은 하인들에게 눈치를 주며 말했어요. 오늘 밤 들은 말은 귀로만 듣고 입 밖에 내지 마라. 자넨 내가 시키는 아이 하나만 들여보낸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안전할 것 같군. 총관은 어린 하인이 낫다고 판단했는지 하진을 지목했지요. 너 차 올릴 줄 안다고 했지? 쟁반 들고 따라와라. 손 떨지 마라. 하진은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찻잔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바깥사랑 안쪽 작은 회의방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는 이미 낮고 무거운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문이 반쯤 닫혀 있었기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요. 하진은 차를 올리며 최대한 숨소리조차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좌의정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말이냐? 산 아래 마을까지 뒤졌는데도 흔적이 없다고? 군관이 대답했지요. 마차가 뒤집힌 지점 근처에 핏자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그 여인을 먼저 데려간 듯합니다. 다른 관리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 아이까지 살아있다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됩니다. 소년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 아이라는 말은 분명 자신을 뜻하고 있었지요. 좌의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졌어야 했다. 왕비가 산으로 드나든다는 소문을 더 일찍 잡았어야 했는데 쓸모없는 것들 때문에 일이 길어졌다. 하진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왕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왔던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잠시 뒤 군관이 더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께는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좌의정이 탁자를 치며 답했어요. 임금은 병약하고 일은 내가 처리한다. 왕비가 살아 돌아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말과 함께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지요. 좌의정은 무언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산 아래 초소와 약방에 돌릴 인물 명단이다. 수상한 아이,
산에서 자란 티가 나는 소년, 그리고 왼쪽 손목에 점이 있는 자를 보면 바로 잡아라. 하진은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왼쪽 손목에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검은 점이 있었지요. 그때 총관이 소년을 노려봤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차만 놓고 나가야지. 소년은 얼른 허리를 굽혀 찻잔을 놓았어요. 그런데 탁자 끝에 펼쳐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지요. 산길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에는 산 아래 약방, 폐사찰, 그리고 자신이 살던 산등성이 부근까지 붉은 먹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복도로 나온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억지로 걸음을 맞췄지요. 새벽녘 총관이 부엌으로 급히 들어와 하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좌이정 대감께서 도성 안본가로 들어가신다. 짐을 나를 사람 둘, 문서 꾸러미를 들 사람 하나가 필요하다. 하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도성 안본가라면 더 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전에 왕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는 두 갈래 선택 앞에 섰어요. 더 깊이 들어갈 기회와 당장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동시에 그를 죄어왔지요. 하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살려야 했어요. 진실을 찾는 일도, 복수도 모두 어머니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었지요. 그날 아침, 하진은 일부러 부엌의 장작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산 아래 외곽 창고에 다녀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총관은 바쁜 와중이라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어요. 다만 함께 가라고 붙여준 늙은 하인이 하나 있었지요. 외곽 창고에 도착하자 늙은 하인은 다리가 아프다며 그늘 아래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노린 소녀는 장작 묶음을 확인하는 척하다가 뒤편 울타리 틈으로 빠져나갔어요. 개울과 돌길을 건너고 억새밭을 통과해 미리 약속해 두었던 버드나무 언덕으로 내달렸지요. 숨이 턱에 차오를 무렵 숲 그늘에서 이모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모는 소년이 혼자 온 것을 확인하고 급히 그를 은신처 안으로 데려갔어요. 왕비는 아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급하게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느냐? 소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는 배우는 좌이정이 거의 확실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엄마가 살아 돌아오기만 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찾고 있었어요. 산에서 자란 아이, 왼쪽 손목에 점이 있는 소년까지 명단에 넣어서요. 왕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진의 손목을 감싸 쥐었지요. 그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진은 이어서 좌이정이 했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마차 사건, 산길 지도, 폐사찰을 뒤지는 자객들, 왕에게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대목까지. 이모는 곧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 한 구석 바닥너를 들어 올렸어요. 그 아래에는 기름종이로 쌓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지요. 낡은 서찰, 궁중 약재 반출 기록, 왕비의 인장, 누군가의 친필이 적힌 짧은 쪽지까지 있었습니다. 이모가 말했어요. 이걸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예전에 마마께서 몸이 좋지 않으실 때 내 수사 약재가 자꾸 사라졌다. 내가 이상해서 기록 일부를 빼돌려 두었다. 이건 좌이정의 수하가 약방으로 보낸 밀치다. 한 여인은 살려둘 수 없고
아이는 자취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다. 하진은 서찰을 받아들고 놀랐지요. 이게 있으면 바로 왕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왕비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좌의정은 임금 가까이에 있는 자다. 어설프게 들이밀면 오히려 네가 거짓말을 꾸민 아이로 몰릴 수 있다. 하진은 답답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왕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앞으로는 3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좌의정이 직접 주고받는 문서나 사람의 이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임금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궁 안에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모도 말을 보탰습니다. 네가 정말 위급할 때 찾아가야 할 사람이 한 명 있다. 이모는 작은 종이에 이름 하나를 적어 주었어요. 한성부 판관 민정서. 그는 예전에 마마를 몰래 도와준 적이 있다. 대놓고 우리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바로 팔아넘길 사람은 아니다. 하진은 그 이름을 외운 뒤 종이를 불에 태워 없앴지요. 왕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 장식에서 아주 작은 옥조각 하나를 떼어 주었습니다. 이건 임금이 예전에 내게 준 것이다. 반쪽은 내가 갖고 있었고 다른 반쪽은 그분이 갖고 계실 것이다. 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임금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내 말이 허황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때 바깥에서 새 울음이 3번 짧게 울렸어요. 이모가 곧장 창틈을 보았지요. 수색하는 자들이 가까워졌다. 오래 있으면 안 된다. 하진은 급히 일어섰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네가 무사히 돌아가야 내가 산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찰 몇 장을 품에 넣었지요. 별채로 돌아오자 총관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디서 꿈을 거렸느냐? 대감께서 도성 본가로 옮기시는데 오늘부로 너도 본가로 간다. 이제 무대는 더 위험하고도 더 중요한 곳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도성 안좌이정 본가는 외원 별채보다 훨씬 크고 엄중했습니다. 높은 담장 위로 무장한 경비가 돌아다녔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하인조차 허가 없이 오갈 수 없는 구역이 따로 있었지요. 하진은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부엌과 문서창 사이를 오가는 심부름꾼으로 배치되었어요. 겉으로는 허드렛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사람의 발을 따라다니며 안팎의 움직임을 눈으로 익힐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쉴 틈이 없었어요. 좌의정은 연달아 손님을 받았고 하인들은 차와 술상, 문서 상자, 봉안 편지 꾸러미를 들고 뛰어다녔지요. 하진은 낮에는 부엌에서 손을 놀리면서도 누가 어느 방으로 드나드는지 기억했습니다. 밤에는 하인방 구석에서 낮에 본 이름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병조참회, 형방승지, 내수사 별감 같은 이름들이 계속 오갔지요. 좌의정이 단순히 한 사람의 야심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손을 뻗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총관이 하진을 불렀어요. 너는 글자를 조금 안다고 했지. 이 문서 꾸러미를 약재 창고 관리에게 가져다 주고 인수했다는 표시를 받아와라. 절대로 다른 데 들르지 마라. 하진은 꾸러미를 받아들고 약재 창고로 갔지요. 창고는 본가 뒤편 담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의원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양 냄새와 함께 낮은 말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하진이 문서 전달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동안 창고 안쪽에서 누군가 격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왕비마마께 들어갈 약재는 줄일 수 없다고요.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의원이거나 약재를 맡은 이 같았어요. 그러자 다른 사내가 차갑게 답했지요. 마마의 병세를 이용하면 의심을 덜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굳이 많이 쓰면 기록이 남는다. 지금 중요한 건 왕비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몸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다. 하진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약재를 통해 왕비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었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며 회색 수염의 늙은 의원 하나가 나왔지요.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하진을 보고도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진이 문서 인수 표시를 받기 위해 쪽지를 내밀 때 품속에서 왕비가 준 작은 옥조각이 살짝 비쳤어요. 의원의 시선이 순간 멈췄지요. 그것은 어디서 났느냐? 하진은 놀라 급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원은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 흔들렸어요. 그날 밤 하인방으로 돌아가던 하진은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요. 돌아보니 낮에 그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확인한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지닌 옥조각을 다시 보여보아라. 걱정 마. 내가 훔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진은 망설이다가 조금 보여주었지요. 의원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반쪽을 내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다. 왕비마마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던 물건이었다. 네가 그걸 갖고 있다면 너는 대체 누구냐? 하진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지금 제 정체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왕비마마를 해치려 한 자가 좌의정입니까? 의원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어요. 내가 본 것은 약재 기록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왕비마마께 들어가야 할 약들이 여러 차례 빼돌려졌고 그 명령이 임금께서 직접 내리신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작은 약재 인수표를 건넸지요. 이건 내가 따로 빼두었던 기록이다. 절대 내가 주었다고 말하지 마.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품에 숨겼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사랑채 쪽에서 총관이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늦게 도착한 이유를 묻자 그는 창고 관리가 인수표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둘러댔지요.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다가오고 하인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총관 뒤로 낯선 무사 하나가 서 있었어요. 대감께서 내일 아침 궁으로 가져갈 서신 꾸러미를 들 아이가 필요하시다. 손 빠르고 눈에 띄지 않는 놈이 좋다더군. 하진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도 고개를 숙여 답했지요. 제가 맡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에 하진은 좌의정의 서신 꾸러미를 품에 안고 도성 국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좌의정 본가의 무사 둘, 총관, 서신과 선물을 나르는 하인 몇 명이 함께였어요. 하진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숨을 가다듬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말하던 궁,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 그곳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국문 앞은 엄격했어요. 신분표와 문서 봉인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하인들은 따로 줄 세워 몸수색까지 했지요. 하진은 손목에 점을 감춘 천이 풀리지 않았는지 몰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은 받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풍경은 전혀 달랐지요. 넓은 뜰, 반듯한 행각, 분주하게 오가는 내관과 나인들, 그리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하진은 좌의정 측 하인으로서 외전 인근 대기청까지 들어갔어요. 총관이 일러주었지요. 네가 할 일은 간단하다. 이 꾸러미를 내관에게 건네고 단문이 나오면 받아서 오면 된다. 절대 먼저 말을 걸지 마라.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기청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 회랑에서 내관 둘이 서둘러 지나가며 말을 주고받았어요. 전하께서 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더라. 요즘은 누구도 쉽게 아련을 못한다. 좌의정 대감과 병조 쪽 상소만 자꾸 들어간다. 왕비마마 일 이후로 전하가 많이 달라지셨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진실을 따지는 움직임은 없단 말이야. 하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강하게 생각했지요. 왕이 완전히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서신을 건네고 단문을 기다리던 중 하진은 물동이를 나르던 어린 내시 하나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아무도 손을 보태지 않자 하진이 얼른 달려가 물동이를 세워주었지요. 내시는 숨을 헐떡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 물은 편전 뒤 의원청으로 가는 건데 늦으면 혼난다. 하진이 물었어요. 제가 잠깐 들어드릴까요? 내시는 의외라는 듯 하진을 보다가 작은 물동이 하나를 내밀었지요. 그럼 저기 회랑 끝까지라도 같이 가줘. 하진은 뜻하지 않게 궁 안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의원청 근처에는 병든 대신과 왕실 사람들을 드나들게 하는 내관들이 오갔어요. 안쪽 방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진료 기록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진은 물동이를 내려놓다 벽면에 걸린 약재 배급표를 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좌의정 본가에서 본 것과 비슷한 필체가 섞여 있었어요. 내 수사에서 나간 약재 중 일부가 궁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창고로 흘렀던 흔적이 여기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지요. 소녀는 다시 대기청으로 돌아왔고 잠시 뒤 단문 꾸러미를 받아 좌의정 측 일행과 함께 궁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궁문 바깥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누더기 차림의 여인 하나가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산에서 약초만 캤을 뿐입니다. 병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산길에서 귀한 옷 입은 여인을 봤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소녀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좌의정 쪽은 이제 산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며 입을 막고 있었지요. 좌의정 본가로 돌아오자 총관은 곧장 새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감 서재 바깥 복도까지 들어가 문서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다. 궁에 다녀와도 실수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써봐도 되겠다. 이제 그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서재 근처까지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날 밤 하진은 이모가 알려준 이름을 떠올렸지요. 한성부 판관 민정서, 궁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력자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 만나기에 이르다고 판단했어요. 지금은 더 확실한 증거, 왕의 눈을 가리고 있는 구조를
밝혀낼 때였지요. 좌이정 서재 바깥 복도는 집안에서도 가장 긴장된 공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관리와 사자들이 들어왔고 하인들은 문턱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한 채 문서만 전해주고 물러나야 했어요. 하진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좌이정의 생활 리듬을 익혔지요. 아침에는 관청 문서, 낮에는 은밀한 방문객, 밤에는 군관이나 내관들이 찾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좌이정은 왕에게 올리는 보고와 별도로 누군가와 비밀리에 쪽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기회는 뜻밖의 사고 속에서 찾아왔지요. 비 오는 날 오후 급히 달려오던 하인이 서재 앞 복도에서 미끄러져 문서 꾸러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총관이 화를 내며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사이 종이 몇 장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소녀는 얼른 주우러 뛰어들었다가 맨 위 종이에 적힌 문구를 보게 되었지요. 왕비 실종 관련 보고는 병세 악화 후 자진 이탈로 통일할 것. 그 밑에는 산속 아이 관련 소문은 역적의 유언비어로 돌릴 것이라는 짧은 문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좌이정은 이미 왕비 실종과 세자 존재 자체를 거짓 소문으로 덮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날 밤, 서재 안에서는 더 중대한 대화가 오갔지요. 하진은 숯을 갈아 넣으라는 지시를 받고 문가까지 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지만 안쪽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좌이정이 말했지요. 전하께서 다음 초하루에 대신들 앞에 모습을 보이실 예정이다. 그 전에 모든 소문을 정리해야 한다. 낯선 관리가 물었습니다. 만약 왕비가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좌이정이 비웃듯 답했어요. 살아 돌아와도 미친 여인의 망언으로 만들면 된다. 증거 없는 말은 권력을 이기지 못한다. 문제는 아이다. 다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전하께서 친히 확인하려 하신다면요? 좌이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편전 출입을 더 어렵게 해놓았다. 요즘 전하를 직접 만나는 자는 내가 정한 사람들 뿐이다. 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왕이 바보처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좌이정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왕비의 부재 이후 좌이정이 왕을 대신해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방으로 돌아오던 하진 앞에 낯선 무사 둘이 막아서며 말했어요. 너 요즘 서재 앞을 자주 드나들더라. 하진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지요. 시킨 일만 했습니다. 시킨 일만 한 놈 치고는 눈이 너무 바쁘다. 무사 중 하나가 갑자기 소년의 왼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다행히 천 조각이 단단히 묶여 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년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어요. 그때 마침 총관이 지나오며 무사들을 꾸짖었지요. 그 아이는 대감이 직접 쓰라고 한 놈이다. 괜히 시비 걸지 마라. 무사들은 물러섰지만 떠나는 눈빛은 분명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진은 마침내 궁 안조력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지난번 물동이를 함께 옮겼던 어린 내시를 다시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요. 전하께 직접 드리는 상소나 진정이 중간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어느 길을 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시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같은 하인이 왜 그런 걸 궁금해하느냐? 소녀는 거짓이 아닌 말로 답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살리려면 대감들이 맞기 전에 전하께 닿아야 합니다. 내쉬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살폈지요. 한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식 상소는 중간 단계에서 다 걸러진다. 하지만 초하루 조회 전 새벽 전하께 약을 올리는 의원청 쪽 길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하다. 하지는 그 말만으로도 실마리를 잡았어요. 의원청, 약, 새벽 조회. 지금까지 모은 약재 기록과도 맞물리는 지점이었지요. 하지는 품속에서 왕비의 옥조각을 꺼내 잠시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숨는 것만으로는 안 돼. 왕을 만나야 해. 그 전에 엄마를 안전한 곳에서 데리고 나올 준비를 해야 해. 초하루 전날 밤, 소녀는 이모와 왕비를 다시 만나 지금까지 모은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좌의정이 왕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 왕비 실종을 찾은 이탈로 꾸미려는 문서, 약재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것, 조회 전 새벽 의원청 길이 비어 있다는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왕비는 조용히 듣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지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구나. 이번에는 네가 길을 열고 내가 마지막 증언을 하겠다. 이모는 한성부 판관 민정서에게 보낼 짧은 쪽지를 써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왕비가 직접 쓴 적 있는 짧은 문장과 인장 자국 일부가 찍혀 있었어요. 소녀는 그날 밤 도시 외곽에서 민정서를 몰래 만나게 되었지요. 민정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왕비의 인장 조각과 약재 기록, 좌의정 문서의 내용을 듣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라 왕실을 속인 중죄다. 하지만 증거를 들고 내가 먼저 나섰다가는 나 역시 좌의정에게 막힐 수 있다. 결국 전하 앞에서 바로 드러내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아직 궁의 종도 완전히 울리기 전이었어요. 소녀는 의원청으로 약을 나르는 내시 틈에 섞여 들어갔지요. 민정서는 바깥에서 기다리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의 품에는 약재 인수표, 이모가 빼돌린 기록, 좌의정의 문서를 베껴 적은 종이, 그리고 왕비의 반쪽 옥조각이 있었어요. 의원청 앞 회랑에 이르렀을 때 그를 도왔던 어린 내시가 속삭였지요. 지금이야. 전하께 약을 올린 뒤 잠시 혼자 계시는 틈이 있다. 소녀는 떨리는 다리로 편전 뒤 작은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을 지키던 늙은 내관이 막아서며 물었어요. 누구냐? 소녀는 숨을 삼키고 말했지요. 억울하게 죽을 뻔한 사람의 진실을 전하께 알려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모두가 입을 막힐 것입니다. 늙은 내관은 꾸짖으려다 하진이 내민 옥조각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물건은? 왕비마마의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전하를 뵙게 해주십시오. 잠시 후 하진은 마침내 왕 앞에 섰어요. 왕은 병색이 완연했고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너는 누구이며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하진은 무릎을 꿇고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자랐다는 것, 한 여인을 구했는데 그 여인이 왕비였다는 것, 좌의정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 들은 말, 약재 기록, 자신까지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전하, 이 약재 기록과 문서 내용은 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옥조각은 왕비마마가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갖고 계신 나머지 반쪽과 맞을 것입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깃 안에서
다른 반쪽 옥조각을 꺼냈어요. 두 조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지요.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이냐? 왕비도 살아있다는 말이냐? 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예? 다만 지금도 쫓기고 계십니다. 좌이정은 왕비마마가 살아 돌아오기만 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좌이정이 들어왔지요. 조회전 보고를 드리러 왔다가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전하, 알지 못하는 아이의 망언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전과 다른 눈빛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약재 기록과 옥조각도 모두 거짓이 하는 말이냐? 좌이정이 소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 왕이 크게 호통쳤어요. 감히 내 앞에서 어린아이의 입을 막으려 드느냐? 왕은 곧장 그 미군을 부르게 했지요. 늙은 내관과 의원도 들어와 약재 기록 일부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민정서가 때 맞춰 궁 안으로 들어와 바깥에서 확보한 서찰과 필적 비교 결과를 내밀었어요. 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지요. 좌이정을 즉시 구금하라.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왕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 무사하냐? 소년은 그제야 겨우 숨을 쉬며 답했어요. 예, 전하.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좌이정이 구금된 직후에도 궁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은 소문이 퍼지기 전에 믿을 만한 그 미군 몇과 늙은 내관, 의원, 민정서만을 데리고 비밀리에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 한가운데 소년이 있었지요. 왕은 몇 번이고 소년을 바라보았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 앞에 선 아이가 단지 진실을 전한 증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조차 모른 채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출발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대규모 행차가 아니라 평범한 사냥 나가는 첫 꿈인 소규모 이동이었습니다. 왕은 화려한 골룡포 대신 눈에 덜 띄는 겉옷을 걸쳤고 소년은 왕의 곁에서 산길을 안내했어요. 도성문을 빠져나와 개울과 버드나무 언덕을 지나자 왕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지요. 산 아래 폐사찰 근처에 이르렀을 때 왕은 조용히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산에서 자라며 힘들지 않았느냐?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나무하고 약초 캐며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엄마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저를 안고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알게 됐습니다. 왕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마침내 숲 깊은 은신처 앞에 다다르자 이모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등장에 놀라 몸을 굳혔지만 곧 소년의 얼굴을 보고 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왕비가 누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며칠 전보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긴 시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말 살아있었구나. 왕비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왕은 가까이 다가가지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미안함과 충격,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얼굴이었지요. 소녀는 왕비 곁으로 가 앉았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왕을 바라보며 마침내 말했어요. 사실 이 아이가 저희 아이예요. 제가 말씀으로만 드렸던 제가 산속에 숨겨놓았다고 말한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진 듯 주저앉았지요. 눈가가 붉어지고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다.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나를 용서해다오. 소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다가가지 못했지요.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은 좌의정이었지만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왕에 대한 원망도 마음 한구석에 분명 있었기에 때문이었습니다. 왕비는 소년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네가 느끼는 서운함도 억울함도 당연하다. 하지만 오늘 이분이 직접 이곳까지 오신 것은 더는 남의 말에 속지 않겠다는 뜻이다. 왕은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지요.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너를 내 아들로, 왕비를 내 정실로 다시 세상 앞에 세우겠다. 그때 바깥에서 갑자기 말 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좌의정의 잔당 몇이 산길을 뒤쫓아 온 것이었어요. 그 미군이 밖에서 검을 뽑고 맞섰지요. 은신처 안은 잠깐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준비된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짧은 충돌 끝에 잔당들은 모두 제압되었지요. 왕은 그 모습을 본 뒤 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오늘 밤 바로 궁으로 돌아간다. 왕비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소녀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왕의 옆에 섰지요. 세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예전처럼 왕비가 몰래 한 달에 한 번 오르내리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을 되찾기 위해 함께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왕비와 소년이 궁으로 돌아온 뒤 도성은 며칠 동안 뒤집혔습니다. 좌의정과 그 수하들에 대한 국문이 이어졌고 약제 기록 조작, 왕비 암살 시도, 세자 제거 계획, 왕에게 올리는 보고를 가로챈 일들까지 하나씩 드러났어요. 죄 없는 백성들을 산길에서 잡아들여 입막음하려 했던 일도 밝혀지면서 좌의정 세력은 빠르게 무너졌지요. 왕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일을 맡기지 않고 직접 조사 결과를 챙겼습니다. 왕비는 몸을 회복하는 동안에도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주며 왕을 도왔어요. 소녀는 갑자기 바뀐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지요. 며칠 전까지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던 아이가 이제는 궁 안에서 글을 배우고 예를 배우고 자신의 이름과 혈통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보다 산에서 입던 거친 옷이 더 익숙했어요. 왕비는 매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씩 설명해 주었지요.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는 뜻만이 아니다. 너처럼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만드는 책임까지 함께 지는 자리다. 왕도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 왕비를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까지 조심스럽게 묻곤 했어요. 처음에는 서먹하던 소년도 왕이 자신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얼마 뒤 왕은 대신들과 문무백관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왕비는 반역과 무관하며 오히려 역모를 꾸민 자들에게 해를 입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왕비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내 아들이다. 오늘부로 이 아이를 왕세자로 선포한다. 궁 안은 술렁였어요. 이미 좌의정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뒤였기에 감히 반발하는 자는 많지 않았지요. 산속에서 소년을 키운 이모는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왕비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지요. 왕은 사건 이후 건강이 더 나빠졌고 자신이 오랫동안 눈과 귀를 빼앗긴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아들에게 국정을 가르치고 신하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데 힘을 쏟았어요. 소녀는 산에서 터득한 끈기와 백성들의 삶을 직접 겪은 경험 덕분에 책 속 문장보다 사람들의 실제 사정을 먼저 보려는 성품을 키워나갔지요.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부과된 억울한 세금 문제를 묻고 산길 초소에서 괜히 백성을 겁박하는 군졸들을 바로잡게 하고 약재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명령하는 등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마침내 왕이 자리에 눕게 되는 날, 왕은 왕비와 아들을 곁에 두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지켜야 할 사람들을 너무 늦게 알아보았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말거라. 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켰고 너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섰다. 그러니 너는 나보다 나은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소녀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지요. 즉위식 날 그는 화려한 용포를 입고도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산길의 흙냄새, 장터의 소란함, 주막에서 처음 들은 좌의정의 이름, 어머니를 등에 부축해 데려오던 날의 떨림까지 모두 떠올랐어요. 왕좌 앞에 선 그는 무겁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숨겨져 태어나고 숨어서 자랐으며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 잘한다. 권력이 진실을 가리면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나라를 두지 않겠다. 왕비는 아래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모도 먼 자리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산속에서 장작을 하던 아이는 이제 왕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암살당해 산속에 버려진 어머니를 알아본 그날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